총론과 강론 조문의 유기적 결합 관계를 이해하다 보면 개개 조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사례형에서 암기할 내용도 줄어들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를 교사범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교사범 31조에 있는 교사범, 이 교사범 구체적으로 조문을 일단 보시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교사범의 요건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조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범이 성립이 되려면 교사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죠. 교사 행위만으로는 독립적으로 범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 정범의 행위에 종속이 돼서 교사범이라는 요 범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사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안 되고 교사 행위만으로 독립적으로 범죄가 된다면 정범 행위 필요 없이 교사 행위만으로 독립적으로 범죄가 된다면 교사범은 우리 강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강론은 개개 범죄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데 우리 강론에는 교사범 규정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교사범에 대한 규정들은. 따라서 우리 조문 자체가 교사범은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문을 전체적으로 들여보더라도 그 다음에 31조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교사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안 된다. 정범 행위가 있어야지만 여기 종속이 돼서 범죄가 된다. 이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에 따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범이라는 우리 총론에 있는 조문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총론에 있는 조문을 공부할 때는 항상 강론의 조문을 끌어들여서 같이 이해를 하시라 그랬죠. 총론과 강론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강론 조문 중에서도 대표적인 250조 1항 살인죄를 떠올리시면서 31조 1항을 공부하시라 그런 얘기 교사범. 그러면 지금 정범의 행위는 강론에 있는 범죄를 말하는 거죠. 250조 1항 살인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행위는 31조에 있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이 교사행위 우리 형법의 행위 속에는 항상 고의든 과실이든 들어있어야 돼요. 고의가 들어있든 아니면 최소한 과실이 들어있든 우리 형법에서 이 행위는 무의식적 반사적 행위는 제외되죠. 무의식적 행위나 반사적 행위들은 다 제외돼요. 그래서 우리 형법의 행위들은 다 일정한 의도랄지 이런 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고의가 들어있든지 과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실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죠. 과실에 의한 교사는. 내가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뜻밖의 상대방이 범죄 결의를 가져버려요. 이런 것들은 교사행위로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행위 속에는 고의만 들어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에 의한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실범의 요건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과실범에 대한 교사는 정범이 과실범이다 이런 얘기죠. 이 정범이 구별하시고 이건 지금 과실에 의한 교사 얘기예요. 교사는 인정 안 되니까 이 행위 속에는 고의가 들어있어야 돼요. 고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중의 고의. 그 다음에 정범행위를 분석해보면 정범행위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줘야죠. 정범, 이미 범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범죄 행위가 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 다음에 책임까지 인정되면 그때는 범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범죄 행위가 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종의 제한 종속 형식의 입장이죠. 우리 형법은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이에요. 반드시 정범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인데 그 중에서도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종속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공범 종속성설 중에서도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요 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요 행위에도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정범이 과실범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과실범에 대한 교사 얘기죠. 정범이 과실범이 돼버리면 그때는 우리 34조에서 간접정범 규정을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교사범만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범은 구성요건에 나오고 위법한 고의범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사범의 기본 구조죠. 이게 교사범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 조문을 통해서 한번 이 구조가 우리 조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한번 보시면 타인을 교사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부분이 우리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조금 보시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이 교사라는 말은 범죄 결의가 없는 사람을 있도록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 잘 보시면 교사만 가지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타인을 교사해서, 그러니까 범죄 결의 없는 사람을 있도록 만들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타인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야 돼요. 타인이 죄를 범해야 된다는 거죠. 범해야 돼, 결론은.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범하게 만들어서 결론은 범하게 하면 이 교사범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 그때 가서 교사범이라는 범이 된다는 것이. 이 교사행위만으로는 죄가 안 되고, 그러면 죄를 범하게 만들면, 이 교사범이 죄를 범하게 만들면 정범은 범죄를 저질러야 된다는 거죠. 이 죄를 범해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 얘기. 죄를 범하게 만들면 교사범이. 결론은 정범이 지금 죄를 범하게 된 이 정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져야 돼요.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에 따라서 규정한 것이 교사 행위만으로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정범이 죄를 범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줘야 되는 것이 최소한. 어쨌든 실제로 죄를 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범 종속성설에 따른 설명 방식이 조문 규정 방식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 조문에서 타인이 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죄를 범하도록 실제 범할 필요 없어요. 죄를 범하라고 교사만 하면 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범하라고 교사만 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됐더라면 이건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에 따른 것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해야 돼. 범해야 된다는 거죠. 타인이. 그러다 보니까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에 따른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조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요건 보시면 교사하여, 이 교사 행위가 있어야 되고, 교사 행위가. 그 다음에 이 정범이 죄를 범해야 되죠. 정범 행위가 있어야 돼. 정범 행위가. 이 정범이 죄를 범해야 되기 때문에 정범 행위는 최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되고, 제한 종속 형식을 취하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의범이어야 된다는 거죠. 고의범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정범을 고의범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34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4조 과실범이면 간접정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교사행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정범행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교사행위 속에는 이중의 고의가 있죠. 이중의 고의. 이중의 고의도 여기 다 끌어낼 수 있죠. 교사의 고의라는 건 이거죠. 결이 없는 사람을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중의 고의라는 것은 교사의 고의,
그 다음에 정범의 고의를 말하는 거죠. 교사의 고의, 정범의 고의 이렇게. 이 교사의 고의라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교사하여. 그러니까 범죄 결이 없는 사람을 있도록 만드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교사의 고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정범이 죄를 범하게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고의까지도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 결의를 갖도록 하겠다. 이 고의뿐만 아니라 범죄 결의를 가져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정범이 범죄를 범하게 만들겠다는 점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정범의 고의까지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정범의 고의를 참고로 정확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정범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이건 좀 정확한 표현 방식이 아니고요. 죄를 범한다는 인식, 우리 고의를 말하는 거죠. 고의라는 건 항상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사실에 대한 인식. 우리 구성요건 위법 책임 중에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즉 행위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영역이고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즉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전부 다. 평가를 다루는 영역이죠. 그렇지만 구성요건은 사실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죠. 사실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 13조에서 고의의 개념을 뭐라고 써놓고 있어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인식. 따라서 죄를 범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이러면 고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니게 돼버려요. 죄를 범한다는 인식 이러면 죄가 되려면 위법해야 되는 거죠. 구성요건에다 위법해야 돼요. 그래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하는 말이 돼버려요. 죄를 범한다는 인식. 정범이 죄를 범한다는 인식. 이건 정범의 고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한다면 정범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요 말을 추가시켰든지 아니면 정범이 구성요건을 실현한다. 구성요건을 실현한다는 인식.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정범의 고의. 혹시 쓸 일이 있으면 그 점 하나 주의하시고요. 사례형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문에 보시면은 이 요건 그대로 다 들어있죠. 교사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게 해야 되니까 정범행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교사행위 정범행위. 그 다음에 이중의 고의, 교사에 대한 고의, 그 다음에 교사 자체에 대한 결이 없는 사람이 있도록 만든다는 이 부분에 대한 고의, 그 다음에 죄를 범하게 한다는 고의. 그러니까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정범의 행위는 정범은 죄를 범해 죄라는 얘기는 구성요건에다 위법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 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범의 행위는 구성요건에다가 위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건 고의범이어야 되고 간접정범 때문에 34조 때문에 고의범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 조문 속에 이 요건이 지금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 요건들을 우리는 문장으로 처리해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문장 처리. 이게 교사범이 만약에 사례형에서 큰 쟁점으로 나오면 요건을 다 일일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안을 포섭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간단히 터치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경우라면 일일이 요건을 다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 사안을 대입할 여력은 없죠. 간단히 문장 처리를 하고 사안의 경우는 이래서 가배행위는 교사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건을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문장 처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두 가지 경우를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건들을 분석을 할 줄 아는데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이 요건들의 상호관계, 이 요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요건을 다 분석해서 다 쓸 수 있는데 막상 문장을 만들어 보려니까 잘 안 되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요건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이해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면 까딱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아까 요것처럼 정범의 고의와 관련해서 죄를 범한다는 인식 이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고 바로 요거 지금 요런 것처럼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했죠. 문장으로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굉장히 그게. 어쨌든 그렇지만 문장으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건에 대한 이해도 정확해지고요. 시험에서도 다 대비가 가능해요. 큰 쟁점이든 작은 쟁점이든 다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조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조문을 통해서 문장 처리할 수 어떻게 문장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조문 속에 이미 요건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이 조문이 이미 문장으로 처리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문장으로 처리해 놓고 있는 걸 분설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교사범의 요건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말은 뭐밖에 없어요. 교사 요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죠. 교사라는 건 범죄 결의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있도록 만든다. 요 말만 알면 되는 거죠. 요 말만 외워놓으면 얼마든지 문장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분설해서 요건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범죄 결의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자. 이렇게 문장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형이라면은 뭐 살인죄를 예를 들어보면 살인의 결의 없는 갑은 살인의 결의 없는 A로 하여금 살인을 결의케 하여 그 살인죄를 범하게 한 자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흔히 교사범은 범죄 결의가 없는 사람을 있도록 만든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안에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 결의 없는 A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였으므로 갑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범죄 결의 없는 사람을 있도록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죄를 범하게 해야 된다. 죄를 범하게.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의 결의 없는 A로 하여금 살인을 결의케 하였으므로 갑은 교사범에 해당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의케 하여 살인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문장. 어쨌든 조문에 문장 처리가 잘 돼 있어요. 조문에. 그래서 31조 1항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요건 다 끌어낼 수 있고 문장 처리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조범 조문을 한번 볼까요? 방조범 조문 보시면 또 이 개개 조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또 판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한번 종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종범. 방조범도 마찬가지로 교사범과 다 동일하죠. 방조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방조 행위만으로는 방조범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정범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방조 행위는 역시 똑같이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범의 행위는 오늘날 제한 종속 형식을 취하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다 고의범이어야 되고 과실이 되면 간접정범이 된다는 거죠. 3, 4죠. 그러다 보니까 고의 이렇게 두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사범과 동일한 구조죠. 그러면 우리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시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방조행위죠. 방조행위.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 이게 바로 정범의 행위죠. 방조. 이게 방조행위고. 그 다음에 이 방조행위 속에는 이중의 고의가 들어있는 거죠. 방조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조는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조문. 아까 교사라는 말 풀어 쓰듯이 이것도 풀어서 쓰면은 이거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
강화시키는 행위죠. 정범의 실행위를 용의 강화시키는 행위. 그래서 이중에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일단 방조 자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정범의 범죄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정범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정확한 용어가 안 된다 그랬죠. 정범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조 자체에 대한 고의라는 건, 그러니까 방조 고의, 그 다음에 정범의 고의. 방조 고의라는 건 용의 강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거죠. 도와준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도와준다는 점에 대한 고의. 그 다음에 방조 자체에 대한 고의. 그 다음에 정범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중의 고의가 들어있다는 거죠. 타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조행위 자체, 도와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다 됐죠. 요건들. 그 다음에 범죄해야 되니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줘야죠. 이 정범의 범죄 행위는, 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하여튼 범죄가 되려면 최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위법하고, 그 다음에 이 범죄는 고의범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과실범은 34조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건 조문에 딱 들어맞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문장 처리할 수 있겠죠. 타인의 범죄의 실행행위를 용의 강화시킨 자. 타인의 범죄의 실행행위를 용의 강화시킨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문장 처리까지 다 하실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한번 보시면, 판례는 정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한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행 착수 전에 방조하더라도 그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지금 요 판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잘 안 들어올 것이에요. 이 판례를 언제 써줘야 되겠느냐? 일단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하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도와주면 나중에 정범이 그 실행에 나아가면 그때 가서 또 방조범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당연히 방조범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방조범이. 그래서 이 판례는 주로 실행에 착수 전에 도와줬을 때 이 판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왜 그런 필요가 있는지 한번 조문을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조문을 보시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해야 돼요. 타인의 범죄가 되려면 지금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된다는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이 행위를 방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지금 위법성까지는 행위에 대한 평가라 그랬죠. 책임이 되면 이제 행위자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이 행위를 방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고로 이 범죄가 종료돼 버리면 방조범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범죄를 방조해야 되다 보니까 범죄를 방조한다는 얘기는 이 범죄는 구성요건에 위법한 행위를 말해요. 따라서 행위가 종료돼 버리면 더 이상 범죄를 방조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종료되기 전에 방조가 일어나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건 종료 시점이고, 이 범죄의 시작 시점은 언제? 범죄의 구성요건에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행의 착수. 그래서 타인의 범죄 행위를 방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지금 타인이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지금 조문 그대로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범죄 행위가 있어야 돼요. 지금 범죄 행위 중에, 정범이 범죄 행위 중에 방조해야 된다. 우리 조문 형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지금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건 지금 이 조문의 형식적 해석에 그냥 딱 들어맞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자꾸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 자꾸 변호인 쪽에서 반론을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판례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이 판례에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그만큼 많이 문제를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판례가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요 앞에 실행행위 중에 방조한 경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행에 착수 전에 도와줬을 때 이것 때문에 나온 판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언제 써줄 얘기냐면 실행에 착수 전에 도와줬으면 이 판례 꼭 써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지금 실행에 착수 전에 방조를 했다 하더라도 장래 실행일을 예상하고 이를 방조했다 하더라도 방조범이 가능하다는 것이 언제요? 나중에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가면,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가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까지도 우리 조문에 들어가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조문을 형식적으로만 보면 지금 범죄 중에 방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을 보고 봤더니 실행에 착수 전에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례 언급을 하십시오. 꼭. 그래서 이 조문을 보면 이 판례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이 판례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요. 그렇지만 이 조문을 보지 않고 이 조문의 의미를 형식적으로라도 명확히 이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보면 이 판례가 뭐 그냥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흘려보내기 쉬운 판례예요. 그렇지만 조문을 보다 보면 이래서 이 판례가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금방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조문의 위력인 거죠.